안녕하세요.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를 기획한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이승아입니다. 8월 20일까지 서소문 본관에서 개최되는 호퍼의 개인전은 서울시립미술관과 뉴욕 위트니 미술관이 공동 연구, 기획한 전시입니다. 전시 제목 길 위에서는 호퍼에게 특별한 장소들로 향하는 길이자 그곳에서 자신만의 화법을 전개하고 이 순간들이 각각이 이어져 독보적인 예술이 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나아가 이 길 위에서 우리가 호퍼와 조우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작가의 전 생애에 걸친 작품 160여 점과 아카이브 자료 110여 점은 파리, 뉴욕, 뉴잉글랜드, 그리고 케이프 코드 등 작품 속의 작가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를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도시의 일상에서 자연으로 회기를 거듭하며 예술적 지평을 넓혀간 호퍼의 65년에 이르는 화합을 돌아보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제시되는 2층, 3층, 1층 동선을 따라 이동하시면서 작품을 관람하시다 보면 작가의 관심사의 흐름과 작업의 결과물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호퍼는 전업 작가가 되기 전 사파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본인만의 주제와 스타일을 찾기 위해 드로잉, 판화, 수채화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며 수많은 시도를 오랫동안 이어갔습니다. 이번 전시는 호퍼 관련된 고정된 이미지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전체적인 커리어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교과서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를 관람하시면서 호퍼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시는 에드워드 호퍼의 삶과 괴를 함께하는 자아상과 일련의 작품들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호퍼는 1882년 뉴욕주 나이액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술의 두각을 나타내던 그는 1899년 실용미술 위주의 뉴욕 일러스트레이팅 학교에 진학, 이듬해에는 뉴욕 예술학교로 편입하며 20세기 전반 미국 사실주의 화단을 이끈 로버트 헨라이를 비롯한 존 슬로안과 같은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며 예술가의 꿈을 이어갑니다. 1900년 초 학생 시절 호퍼는 자신의 얼굴과 상반신, 특히 손을 수차례 그리며 예술적, 기술적 표현을 위해 노력을 거듭합니다. 상업화가에서 작가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자아상은 예술가로서의 자아성찰적 측면이 부각됩니다. 젊어서부터 호퍼는 뉴욕 시내를 산책하거나 극장을 갈 때, 그리고 야외에서 작업할 때 중절모를 즐겼었고, 본인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찾아가는 과정 중 에칭 프레스기를 사서 판화에 오랫동안 몰두합니다. 이러한 중절모와 에칭 프레스기는 그의 삶을 대변하는 또 다른 자아상으로 제시됩니다. 이후 예술가로서 역량과 명성이 무르익은 1940년대에도 호퍼는 자아상과 손 그리기를 꾸준히 하며 세밀한 근육 묘사, 명암의 사용 등에 있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시도합니다. 오늘날 나이액 소재의 고향집은 에드워드 호퍼의 집이라는 연구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집의 계단을 그린 습작과 작품은 호퍼만의 주관적인 사실주의 탄생의 과정을 깨닫게 합니다. 계단에서 내려다보는 현관문 밖에는 허드슨 강으로 향하는 도로가 있었지만 그는 현관 밖을 길이 아닌 비밀스러운 숲으로 표현하여 본인 작품의 특징 중 하나인 문명을 상징하는 집과 자연의 대비를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뉴욕에서 사파가로 일하며 호퍼는 1906년부터 1910년 사이 당대 예술의 수도로 여겨진 파리를 3회에 걸쳐 방문, 체류합니다. 그가 파리를 방문할 때마다 작품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데 점차 그의 스승 헬라이가 추구하던 어두운 색조에서 벗어나
빛의 효과를 강조하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점점 부드러운 빛을 머금은 야외 풍경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생강의 강둑, 루브르 궁, 다리처럼 건축물의 형태, 또 이에 드리워진 빛과 그림자에 관심을 가지고 마치 사진 프레임에 잡힌 듯한 구도를 활용하며 그만의 화풍을 구축해 나갑니다. 야외 작업에 익숙해진 호퍼는 파리지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사람들을 캐리커처로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오늘날 호퍼의 전성기 작업의 특징인 고립을 예고하는 수작으로 알려진 푸른 저녁에서 구체화됩니다. 푸른 저녁은 사실 1915년 처음 소개되었을 때 유럽 미술의 영향에서 벗어나 미국의 독자적인 미술을 전개하는 움직임이 커지며 안타깝게도 호평을 받았고, 호퍼는 이를 계기로 미국적 풍경과 이에 맞는 표현 방식을 찾기 위한 시도를 시작합니다. 호퍼는 애칭을 시작한 뒤부터 내 그림은 구체화되어 가는 듯 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선택한 사파가로서의 현실 속에서 예술가의 꿈을 놓지 않았던 호퍼는 그가 즐기던 드로잉처럼 선이 강조되는 판화 기법, 애칭을 시도하고자 기계를 직접 사서 1916년도부터 28년까지 70여 점의 판화를 제작합니다. 그는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던 뉴욕뿐만 아니라 도시를 밝히던 불빛과 텅 빈 거리, 실내의 인물 등을 주제로 삼아 구도, 표현법 등을 연구하며 추후 회화 작업의 초석을 마련합니다. 뉴욕은 호퍼가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미국의 도시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항해, 기차에 대한 관심은 나이악에서 뉴욕으로 통학하며 변하는 풍경을 관찰하며 심화되었고, 이는 지상 위에서 건설된 철도로 다니는 고가 전철역과 검은 굴뚝이 있는 예인선 등에서 두드러집니다. 20세기 초 뉴욕은 마천루가 형성되고 지하철과 철도에 이어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며 다리와 고속도로가 잇따라 건설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호퍼의 관심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도시 풍경의 스펙타클보다 1913년 이사한 워싱턴 스퀘어 노스 3번가에서 일평생을 살며 문명과 자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원, 마천루의 수직적 스카이라인보다는 낡고 사라져가는 19세기 건축물의 코너나 지붕, 강변에 늘어진 아파트, 옆에서 길게 뻗는 다리의 확장성을 화폭에 담으며 당시 화가들과 차별화되는 감각을 선보입니다. 또한 그는 관심 있는 대상을 수차례 그리며 다각도로 연구합니다. 특히 호퍼 특유의 색채는 우연이 아닌 사전의 꼼꼼한 계획을 통해 채색된 것입니다. 호퍼는 레스토랑, 극장과 같은 사회적 공간과 호텔이나 집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도시의 삶과 내면의 심리적 풍경을 관찰하여 담아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건물 밖에서 실내를 들여다보는 작가의 관찰자적 시선은 분리된 내외부를 연결하는 장치인 창문 모티브를 통해 도시인의 일상을 묘사합니다. 한편 재즈 시대라고 불리는 1920년대 호황기를 시작으로 미국인들은 극장, 레스토랑, 바, 댄스 카바레, 카지노,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여흥거리에 열광하였고, 호퍼와 그의 아내 조세핀도 연극이라는 공통 취미를 바탕으로 근방의 소극장들을 자주 찾곤 합니다. 이는 다수의 작품으로 이어지는데, 호퍼는 무대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인물의 뒷모습이나 공연 전후 혹은 막간 사이의 인물들을 적막하고 고독한 분위기로 묘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드워드 호퍼가 바라본 도시의 풍경과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연을 담은 풍경화를 선보입니다. 호퍼의 풍경화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풍경이 아닌 작가의 내면에서 새롭게 그려집니다.
철길의 석양을 완성한 1929년 호퍼 부부는 뉴욕,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메인주까지 여러 장소를 여행했고 여정 중 길 위에서 얻은 인상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작가의 작업에 지속적인 영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찾아 호퍼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을 여행하며 야외 작업을 즐깁니다. 1914년도부터 1919년 사이 그는 해안으로 둘러싸인 작은 어촌인 메인주의 오건킥과 험준한 바다 절벽으로 이루어진 몬해건 섬을 4차례에 걸쳐 방문합니다. 호퍼는 소지가 간편한 크기의 작은 패널을 지니고 암석 해안을 걸어다니며 즉흥적으로 스케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렸고 이 시기의 작품은 역동성과 표현성이 배가 됩니다. 뉴잉글랜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섹션입니다. 푸르른 하늘, 바다, 그리고 대지를 그린 작업들을 바라보면 그 어떤 파란색도 같지 아니하고 그날의 햇빛, 풍량 등에 따른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면서 호퍼가 야외 작업을 통해 빛과 그림자를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서의 시간은 호퍼의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1923년 여름 매사추세츠주 글로스터에서 동문이자 작가인 조세핀 니비슨 호퍼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이듬해 결혼을 합니다. 호퍼는 조세핀의 영향으로 야외 수채화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는 화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판매로까지 이어지면서 전업 화가로 진입하는 본격적인 기회가 열립니다. 기차로 미국을 횡단하고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캐나다, 미서부, 멕시코 등을 아내와 다닌 호퍼는 운전할 때 그림 주제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고 할 정도로 여행에 몰두하였습니다. 특히 500명 남짓한 주민이 거주하는 남쪽 케이프코드에 위치한 트루로는 길게 펼쳐진 해안선과 고운 모래 둔덕, 낮은 구릉 사이 띄엄띄엄 자리하는 집, 소박한 농가, 따스한 햇빛을 즐길 수 있는 넓고 푸른 자연이 펼쳐지는 작은 마을로 뉴욕에서 벗어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하게 고요한 장소였습니다. 1934년 트루로의 스튜디오 겸 집을 지은 부부는 매년 여름과 초가을을 이곳에서 보내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30여 년간 반복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호퍼의 작업은 야외보다 실내 공간에 머물며 기억에 의존한 이미지를 조직하고 상상을 더해 그리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또한 그의 리얼리즘은 문명의 표지인 건축물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우거진 숲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나날이 원숙해지는데 이는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자전적 경험이 내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시의 특별한 부분 중 하나는 호퍼가 여행을 통해 어떻게 시선을 환기하고 화풍을 개척해 나갔는지를 표현한 편지들, 그리고 그가 화가로 본격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기 전까지 20여 년간 제작해온 각종 광고의 사파, 잡지 표지 디자인, 그리고 1913년 최초로 작품을 판매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한 판매, 대여, 전시 이력 등을 세세하게 기록한 장부들, 그리고 호퍼의 예술에 대한 견해를 적은 성명서, 그리고 이를 직접 낭독한 작가의 육성까지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록 성격차로 다툼이 잦았지만 호퍼의 조력자 조세핀 호퍼의 소개는 작가의 삶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녀는 호퍼에게 일생에 걸친 유일한 뮤즈로 다양한 포즈를 남편에게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달리 활달한 성격으로 예술계 사람들과 또 기자들과 교류하며 작품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말수가 적은 편이었던 호퍼가 언급하지 않았던 작품의 세부 사항들을 와이프 조세핀이 세세하게 기록한 덕분에 장부는 그의 작품 생애에 대한 핵심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남편의 사망 이후에는 거의 3천여 점에 달하는 호퍼의 작품과 자료 일체를 휘트니 미술관에 기증하였고, 이 중 주요 작품과 아카이브를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선보이는 것입니다. 호퍼는 위대한 예술이란 예술가의 내면의 삶을 밖으로 표현한 것,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뚝뚝하고 과묵했던 작가에게 그림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본인만의 화법입니다. 작가의 시선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흘러버리는 평범한 것에 머무릅니다. 세심히 관찰하여 포착된 현실은 호퍼 특유의 빛과 그림자, 대담한 구도, 그리고 시공간의 재구성을 통해서 자기화되는데, 이런 의미에 있어서 호퍼의 그림은 풍경 너머 내면의 자아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모습은 우리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늦은 밤 공원에 홀로 앉아있는 어떤 사람, 건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누군가의 뒷모습, 마천루와 대비되는 낮은 건물의 지붕, 철로 위를 비추는 석양, 바닷가의 작은 모래 언덕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번 전시가 에드워드 호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의 작품이 여러모로 지친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안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를 기획한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이승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